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방송에 나가면 또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 저희가 관심도가 높은 후보자 네. 모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네, 많이 네, 대기하고 지금, 계시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고초를 많이 겪었던 김갑수 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있던 방송이 다 날라갔죠. 아, 그거는 뭐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못해서 네. 자, 그리고 박시영 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관심도가 높은 후보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전에 제가 KBS에서 한번 만나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캐릭터입니다. 아,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놀려먹기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혀 권위의 느낌이 없어요. 아, 그래. 네. 무섭지가 않구나. 제 친구보다도 편해요. 고맙습니다. 예. 그때는 혹시 좀 불쾌하거나 전혀 무례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아니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걸 아주 눈치도 좋았습니다. 못 채시더라고. 너무 좋았어. 나는. 놀리는데도. 예. 두 분이 좀 닮았어요, 묘하게.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요? 약간 안경 테나 아유, 전반적으로. 우리 챈크에서 기분 안 좋으시겠다. 굉장히 좋아하는 자수성가의 그런 아이콘입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정말 그야말로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스토리 좀 대단하죠. 예. 상고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관료가 된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 거죠. 드물죠. 예. 네. 우리 상고 출신이 드물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부는 뭐 거의 없다시피 했죠. 네, 사실 저는 잘 모를 때는 김동연 후보자의 삶과 한덕수 후보자의 삶이 에이, 비슷한 줄 알았어. 너무 달라. 따뜻한 양지만 찾아다니는 자리만 탐하는 고위 관료직에 목숨 거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달라요. 모르지 나는. 그렇게 알고 상고- 있었다네. 저희 그 기획재정부에서 상고뿐만 아니라 야간 대학 나온 사람도 없었는데 저는 두 개 이렇게 두고 이중 벽이었죠. 상업 학교 나오고 대학원 또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녔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없었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상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고보다 훨씬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갔죠.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이 갔죠. 참고로 4년제 대학 가는 숫자가 동년배에서 10%가 안 됐어요. 5%좀 넘었고 네. 그중에 덕수상고를 갔다면 경기고등학교 가는 거랑 같은 비슷한 레벨이었던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참고로 좀 충격적이지만 동년배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네. 김동연 후보님의 3년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후배야? 근데 왜 할아버지야? 인생의 고뇌가 많아서. 후배예요? 3년 후배. 아니 나도 오늘 여기 뵈러 오느라고 네. 그 쭉 이력서 같은 게 여기 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깜짝 저는 여기 놀랐어요.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 그거 심지어 같은 학교의 후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알고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하고 저랑 동문이고 또 후배라고 네.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따가 볼 한번 쓰다듬어 줘요. 아유, 갑수야. 제가 팬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거부터 좀 궁금해요. 사실 그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부총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했어.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이제 많은 쪽에서 영입 제안을 했었고 다 거절했어. 민주당이 제안했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자로 국무총리 자리도 제안했는데 거절했어. 네, 대통령이 제안했죠. 예, 그런 이제 큼직큼직한 자리를 다 거절하다가 매부쇼에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부터 왜 이렇게 공직 자리에 탐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탐한 건 아니고요. 네. 탐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네요. 네. 그 총선, 서울시장 또 대선 경선 다 거절을 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지금의 양당 구조로 이어지는 지금의 정치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응하지 않았었던 거고 총리 제의는 뭐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부총리 때 여러 가지 정책 가지고 청와대와 대립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네. 만약 총리하게 된다면 더 크게 당과도 대립할 수가 있고 아. 청와대와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초기에 아무도 청와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대립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용감하게 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이걸 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최저임금 인상은 저는 찬성합니다. 네, 방향성은 그리고- 찬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야 길이에요. 그런데 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시장에서의 수용성이나 목표 달성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공급 확대 주장을 했었고 네.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럴 때 굉장히 외로웠습니까? 혼도 많이 나고 미움도 많이 샀습니까? 혼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셨고 그렇지만 외롭고 힘들었죠. 언젠가 한번 제가 세제 개편 발표할 적에 이 눈 터지고 입 터진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청와대 정책실하고 네. 정말 심하게 많이 대립을 했지만 그러셨구나. 뭐 제가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네. 늘 성과나 결과든 제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전 이게 강조됐으면 해요. 관료로 시작해서 네. 청와대 행정관 YS 정권 시절에서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발탁됐어요. 맞습니다. 뜬금없이 대학 총장으로 뜩 갔는데 거기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음. 뭐 지나간 얘기지만 대선 패인 얘기할 때 민주당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그 변화가 뭐냐면 저는 왜 정권을 쥐고 권력을 가졌는데 주류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 마냥 저항 세력인 것 마냥 모든 포지셔닝을 했는가가 네. 가장 문제적이었고 5년 내내 그걸 비판했던 거거든요. 임기 초반부터 그걸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없이 야당만 되고 싶고 네. 끝없이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에 둘러싸여서 거리 투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네. 한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 주류사의 흠결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거기서 유능함을 보여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 하나가 김동연이라는 인물이에요. 과거 이 살아온 쭉 흠결이나 이 공과를 다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 각 시기마다 필요했던 관료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총리급서부터는 더 이상 관료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자리인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자리 기업들에게 강요한다고 상황판 만들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거 굉장히 자랑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 그런 거야? 일자리는 그만하세요. 필요해서 갑자기 이재호 국무님 옆에 앉은 줄 알았어.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 논리를 이해하면서 한국 사회의 성공의 흐름 있죠. 성공한 한국 이 물결을 자기 몸에 체험과 비전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거기다가 막 투사적인 그 날섬 강인함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상대를 격파하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조용한 힘. 네. 선생님 말씀인즉 민주당이 사실상 기득권인데 기득권이 아닌 아닌 것처럼 척하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네, 지지자 선동이라는 게 늘 개혁 소리 하는데 그 개혁 내용이 어떤 건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건 권력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 돼. 지지자 동원하지 말고 검찰 같은 건 자기가 장악해야 되는 거고 언론이 반대하면 언론을 설득할 일이지 언론하고 맨날 싸워서 될 일도 아닌 거고. 네. 하여간 그런 점에 있어서 진보 개인은- 농객 중에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김동연 박시영은 봐봐요. 지금 듣기 싫어 죽으려고 아니,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짧게 얘기하면 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라 주어졌으니까 그 얘기예요. 주권자가 당신들한테 권력을 네. 주어졌으니까 그걸 제대로 행사해라. 근데 그러지 못했다. 왜 네. 지지자를 그렇게 짧게 동원하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 왜 지지자들을 거리로 동원하냐고. 권력 내부에서 해결할 일들이 있는데. 네네네. 우리 저 제가- 김동연 후보가 아까 기득권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새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우리나라 기득권 정말 공고하구나 그런 굉장히 괴로움에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와중에
우리 김동연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야. 어떤 그렇지.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랑 너무 좀 결이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에 갔다가 김현장 갔다가 공직 갔다가 김현장 갔다가 돈 많이 벌고. 예, 꽃길 그런데 같이. 김동연 후보자는 고위공직이 돼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심지어 도망 다녔다고 하시더라고. 최후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생각으로 그걸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까? 아주 단순했어요. 예. 그냥 본능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얘기하면은 수많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을 제가 사표를 내고 재발로 걸어 나왔거든요. 네. 그때 그 다시는 공직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는 잡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오. 또 3년 반 전에 부총리 그만두고도 뭐 더 좋은 제의들이 많이 왔죠. 뭐 대기업, 네. 대형 로펌. 예. 연봉 얼마였습니까? 그 연봉- 액수가 안 맞았을 수도 있거든. 아니 170표 얘기도 있고. 아니야. 그거는 후보님 하는 말이고. 그래. 자, 연봉 얼마였어요? 최고가. 제 그 당시 장관 연봉이 한 20배 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네. 괜히 걱정을 했어요. 돈에 대해서 약간의 제 철학이 좀 있습니다. 네. 돈은 다다익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표정 봐. 아니 그 사실 지금 현대인이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위선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차기에 더 큰 자리를 위해서 어떤 포석을 관리. 깔았던 관리 이렇게 봐야겠죠. 선생님은 통찰이 있으시니까. 아니 내가 뭐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평소에 늘 해오던 얘기와 삶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이제 많은 곳에서 발탁되고 자리를 요청하는 또 비결이고 근거가 되겠죠. 아, 역설적이게도. 네.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네. 쫄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훨씬 많이 보죠. 근데 그 의외로 이제 김동연 씨 같은 사람이 의외로 안 많아요. 안 많아. 의외로 안 쉽지 많은 않죠. 게 아니 아니라 쉽지가 않지. 아니 솔직히. 많을 것 같은데. 없어 거의. 아니 엘리트 사회에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쉽지 않죠. 생각보다 안 많아. 이게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삶을 살아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만 해도 눈앞에 그렇게 큰 자리가 온다? 눈에 보여요 최욱 씨.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욕심 안 내게 보이면서 들어갈까를 고민하겠지. 아 그냥 보여. 아, 보여? 너 얘를 굳이 들 필요가 없어. 그래? 그래서 참 저는 이 대목 때문에 딱 호기심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요즘에 한덕수 저지법, 정관예우 방지법 민주당이 네.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김동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 생각 안 하고서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그렇습니다. 예. 들면 뒤에 진짜로요? 내가 뭐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네. 제가 위선자였겠죠. 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뒷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 국무조실장 그만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분한 자리까지 왔고 그 이후에 다시 공직을 하지 않아도 저는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뭘 위해서 그런 거 안 했고요. 그 후에 국정실장 그만두고 5개월 뒤에 다시 제게 입각 제의가 왔어요. 2번이나 왔습니다. 다시 장관 입각 제의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대 총장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학 총장 4군데서 제의가 온 걸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공직을 제가 그때까지 32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시 해달라 그러면 참 거절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결심한 대로 백수로 있었거든요. 일체 수입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몰라서 뭘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주대에서 총장 후보로 올리겠다고 해서 네. 아주대를 갔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남사스럽습니다만 아주대 총장 가서 제가 그 전에 백수 때 받는 연금 초과되는 금액을 전부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기부를 했고 네.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 우리 앞으로 연금으로 우리 검사하게 살 수 있고 그 나머지 돈은 내가 기부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고 아내도 아주 흔쾌히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후에 아주대에서 제가 만든 아까 파란학기 애프터의 프로그램에 제가 기부했고 또 그 이후도 그랬고 글쎄요 그걸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전관예우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거창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이상하구나. 당연한 거고 제가 부총리 돼가지고 첫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에 백팩을 메고 갔는데 그게 기자들로부터 그 큰 기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편해서 메고 갔는데 이게 왜 기사가 됐을까? 정관이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후보님은 정치하지 말고 그냥 성직자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눈앞에 주어지는 이제 자리나 기회들을 이렇게 자기 이성이 통제해서 만류 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후보 출마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성과 논리대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뭔지 모를 자기를 떠미는 더 큰 힘이 있는 수가 있어요. 대선 다시 출마는 아무도 안 밀었는데요. 지지율이 얼마나 낮았는데. 아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래야지라고 명시 논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 그 사람의 사이즈는 다른 힘에 의해서 좌우된 수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국가 경영에 대한 큰 뜻이 쭉 있어 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 눈앞에 대사 자리, 눈앞에 무슨 자리는 만류를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다 하는 큰 포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 신기하네. 지금은 경기도지만 우선은 아주 단순화시킬 때 한국을 어떤 나라를 내가 이 집권을 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기득권 공화국에 반대입니다. 이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박시영 아니, 씨, 네. 박시영 씨, 네. 김동연 후보 큰일 났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100번 오르신 말씀인데 그게 확 땡기게 말해야 아니, 돼요. 내가 왜냐면 맞아요. 원래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 유승민 후보도 모셨잖아. 네. 거기도 노잼이잖아. 아 노잼인데 유잼 됐어요 그때. 그때 매부쇼에 살았거든. 아 유잼 됐어. 아니 이제 우리 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잘라 길면 길어지시면. 이거 다 땡기게 제가 얘기해야죠. 얘기한 거 다 편집되겠네요. 아 이거 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써놓고 세상을 떠나신 이 성완종 전 의원 그 성완종 리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돈을 뭐 액수까지 이렇게 네. 적어놓고 했었는데 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돈을 안 받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었대. 근데 이게 그 루머예요, 진실이에요? 돈은 아니고 선물이었습니다. 물건을 보내는 선물인데 예 거절했습니다. 아 돈으로 달라. 이거 뭡니까 그거? 아 이거 근데 루머가 아니라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제가 아. 국무조정실장 할 때인데 아유 채욱이 공부 좀 했어. 아니 그게 있더라고 그게. 그때 그 성 의원이 저랑도 가까웠고 정무위원이었어요. 정무위원이 저희 소속 상임위 위원이신데 뭐 선물을 보내셨던 모양인데 성 의원뿐만 아니고 네. 제가 그 비서실에 얘기해서 네. 정말 개인적으로 그 오는 것 외에는 전부 돌려보내거나 사양했고요. 와. 개인적으로 오는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갑수 선생이 제 이제 후배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 조그만 하나 보냈는데 거절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좀 서운할 수 네, 있죠. 이제 그런 건 아 다 개인적으로는 받아서- 다 받습니다. 아, 그럼 네. 내 그런 거 속으로 이제 안 받아 들여요. 그런 거 이제 받아서 주변에 부루 시설에 보냈고요. 와, 다른 뭐야. 분들 거는 전부 이제 되돌려 보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야. 미담으로 이어질 만한 거 끊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궁금해 한 그 인간형이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 근데 김은혜 후보 같이 보셨으면 더 재밌을 뻔했어. 아 그거 안 나오시면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얘기하다 보면 김동연 후보가 평소에 얘기하던 얘기를 듣는 건데 네. 저는 조금 좀 그렇지만 충고 좀 드리고 싶은데 후배가 선배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아니 뭐 같이 난 늙어가는 저제. 나이가 따지는 거 제일 우습더라고. 아, 그래? 10년이면 다 친구다. 근데 우리까지는 안 돼. 야, 우리 딱 끊어버리네. 근데 그 바르게 살았다든지 청렴했다든지 하는 거를 강조하지 마시고 아, 강조하지 마요. 아,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입소문으로 아, 저 사람 그런 저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예. 신기하더라고. 힘을 보여주세요. 힘을. 힘. 네. 너무 어. 우리랑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어. 그 결혼 전 연애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결혼 전에 몇 명 정도 만나셨습니까? 근데 뭐 찢어지게 가눠놨다고 하시니까 아이, 그 연애 하셨겠어. 하셨겠지. 전쟁통에도 하는데. 제 아내하고 오래 연애했습니다. 제가 7년 아내랑 연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도 재미가 없어. 아니 연애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만 만나셨대. 연애를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분만 만나신 거예요? 살면서? 제가 그때 이거 또 재미없어지네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녔기 때문에 네. 제가 미팅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 아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예, 제 아내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었고, 네네네. 네. 그러고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아니 우리 후보님은 욕망 없어요? 욕망?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넘치죠. 아니 그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회를 좀 바꾸고 아유 또 거룩해. 아니 왜 너무 거룩해 인간형이. 아 진짜. 저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경기도지사 출마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했습니다. 그거 언제 생각하셨어요? 대선 끝나고죠. 너무나 아까운 차이를 졌고 제가 고치려고 하는 문제된 사회가 더 강고해질 것 같더라고요. 더 기득권 사회되고 이번에 저 국무위원 후보들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인사들이거든요. 아 기득권 카르텔이 가만히 정말 카르텔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된 것이죠. 어.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경제 뭐 산업뿐만 아니라 군만 해도 그래요. 육해공군 해병대 알아서 한번 사령부 잘 있는 거. 바꿔주시고요. 네네. 그 기득권 카르텔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풀브라이트 김인철 전 후보 그 전 가족들이 그 장학금 다 받았잖아요. 마침 근데 후보님이 그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더라고. 아닙니다. 교환 교수가 아니고 아닙니까? 교환 교수가 아니고 박사과정 장학생이었어요. 아 풀브라이트. 네. 아 장학생이에요? 네. 오 아빠 찬스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풀브라이트 한 30년 전쯤에 지원했을 적에 네. 심사위원 13명이었어요. 오. 7명이 미국 분이고 6명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경쟁이 센 네. 아주 권위적인 저 장학금에 이번에 이제 김인철 네. 후보 때문에 너무나 이제 속상한데 네. 그 화 좀 일단 한번 씹고 가시죠 김인철 후보자. 김인철 후보는 네, 한번 뭐 씹고 가시죠. 제가 잘 알아요. 아 아는 분이에요? 알죠. 아, 뭐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건 전 몰랐죠. 아 네. 모르셨고. 네, 근데 가족이 다 했다는 것에 참 네. 실망을 갖게 되는데. 아, 그 실망하셨어. 제가 지원했을 적에 제가 1등으로 뽑혔어요. 와. 뽑혔는데 6명의 한국 교수들이 한국 심사위원들이 저를 거의 꼴찌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줬습니다. 왜? 아 우리나라 교수들이 예, 그게 있나 보네. 아니요. 네트워크가 한맥이 있구나. 아니 이제 뭐 그걸 이제 짜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있어? 그리고 7명의 외국 미국 교수? 심사위원들이 전부 1등을 줬어요. 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대학 4개 빼놓고 처음으로 뽑혔대요. 저는 야간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학 카트 살았다 오늘. 한 카트 살았어. 그 미국 심사위원 7명이 저는 1등을 줬다 그래요.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때는 모르셨겠지. 아니요. 지금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미국 그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만들었고 미국에 제가 유학 갔을 적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다시 봐줬을 정도였어요. 심사 결과를 듣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속상해요. 속상했어요. 아유 진짜.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학벌 네. 또 이제 그 당시 제가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대학 뭐 이제 주니어 교수들이 많이 받는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직 공무원으로 거의 처음 뽑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저가 나온 야간 대학을 고사하고 서울에 한국에 있는 그 4개 대학에는 뽑힌 적이 없는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상당히 속상한 적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고한 그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셨지. 아 정말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판세는 박빙이지 뭐. 아니 진짜 박빙이에요. 왜냐하면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박빙이에요. 이야기 드렸듯이 뭐냐면 이번 주 말쯤 돼야 이제 지방 그 선거, 보궐선거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집중돼요. 그 전에는 그냥 정당 지세를 반영한 그러니까 네. 인물 변수가 별로 반영이 안 됐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토론회도 붙고 꼼꼼히 좀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아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둘이 아마 비교를 꼼꼼히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책 능력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정치적 감, 정치 싸움을 잘할까?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김동연과 김은혜 대결 국면이면서도 한편으로 윤석열과의 대결은 아닐까? 이렇게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지자체장이 대통령이랑 싸울 일이 있어요? 아니
있죠. 아, 왜 있어요? 없습니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이재명 지사도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정책은 정책대로 하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치 싸움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그 우리 박 고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는 성패의 가름자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단순히 이 도정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건 기본이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독선과 이 오만에 대해서 할 소리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경기도가 저는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검찰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난 2달 동안에 인수해서 한 거 보세요. 용산 이전이라든지 관저 쇼핑이라든지 또 국무위원 이번에 내정을 하는 걸 봐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할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목소리를 내고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네. 할 것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네. 경기도지사가 거기 선방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도지사 비전으로서 너무 그 네거티브한 것만 보지 마시고 한국의 성공을 근거로 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제 좀 국제 감각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전 세계 여론조사 어딜 봐도 팬데믹 풀리고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 항상 3위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류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꼭 맞습니다. 관광이란 각도로 보지 예, 마시고 맞습니다.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냐면 대단한 게 당연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단한 게 신기한 나라잖아요. 한국이 자동차도 한국이 이제 그냥 한국이 뭔가 대단한 게 보이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책임지시면 경기도 지역을 정말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교류하는 그런 환경으로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 그래서 국제 감각을 크게 키우시는 그 방향성도 좀 이 준비된 공약 안에 꼭 좀 있으면 네네. 좋겠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 말씀이 좋네 오늘. 아니 원래 나는 원래 또 그래. 말씀이 좋아. 아니, 세계은행에서 경험도 했죠. 네네. 제가 저 월드뱅크죠. 세계은행에서 그 워싱턴 DC에 이제 본부가 있고 3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도 해봤고. 안 한 게 또 없으시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얹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이고요. 경기도가 이 글로벌 사회에서 이 발돋움하고 그 연계를 크게 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에 제가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그 평화 문제입니다. 평화 공정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접경 지역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경기도 또 북부 지방이 괜히 낙후돼 있거든요. 네. DMZ 활용 문제라든지 북부 활용 그래서 이 평화 공정과 길게 봐서 통일까지 대비할 수 있는 거를 경기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제 거룩한 분이라 훈훈합니다. 잔잔하고요. 네. 여기에서 약간 매부쇼가 아니라 3% 같아. 3%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3%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기타 3% 재밌었는데요. 안 그러셨어요? 아, 그때 나가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현 후보님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 박시영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